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정규현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운동을 안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한번 등산을 가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운동 전에 수분 섭취는 잘 해주고 계신가요? 운동할 때와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당연하고 또 운동 전에도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또 운동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운동 직전에 가볍게 수분 섭취하시고 활기차게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경민 원장님 그리고 김혜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더위가 좀 한풀 꺾이면서 야외 운동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했지만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볼까 하거든요. 이 원장님 이런 등산 좋지 않나요? 어떤가요? 등산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등산 많이 가시는데 등산 같은 경우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네. 올라가면서 무릎 근육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무릎 쪽의 근육이 이제 탄탄해지고 그리고 내려갈 때로 보면은 좀 이제 운동도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네. 체력도 좋아지는 좋은 운동입니다. 아, 네. 근력과 심폐지구력도 높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계절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등산을 하면서 뭔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등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사로가 있는 부분을 다니는 운동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릎 운동에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무릎 너무 약한 분들은 다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거를 좀 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등산은 평지가 아니라 산이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는 기후 변화가 생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비나 좀 점퍼를 좀 챙겨주신다거나 이제 탈수나 저혈당이 오실 수 있으니까 간식이나 좀 물을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곧 단풍철 되니까 단풍 구경 많이 하러 가실 거잖아요. 네. 네, 좀 과음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과음 네. 조심해야죠. 갔다 내려오셔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음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산을 올라가실 때에는 그냥 운동화보다는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간단한 물품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의보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거북목 증후군인데요. 정말 요즘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다들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자목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일자목이 거북목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자목, 이제 거북목,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목이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이제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거를 일자목이라고 하고 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거북목이라고 보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게 영어로는 텍스트 넥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라운드 숄더 증후군도 이런 거북목이나 일자목과 비슷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일자목을 진단을 받았는데 더 심해지면은 거북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경추랑 그리고 거북목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경추 배열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이제 근육들이 가장 부담이 적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정상적인 경추 전만이 무너지게 되면 목, 어깨의 근육이 이제 무리가 되면서 네. 이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머리가 웬만한 수박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뭔가 체중에 더 부하가 많이 가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북목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나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근골격계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증상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 뻣뻣하다, 또는 이제 손까지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안과 쪽의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아. 이제는 심장에서 뇌나 이제 눈 쪽으로 올라오는 이제 혈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틀어지면 이 혈관 쪽에도 영향이 와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네. 또 신경도 자극이 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같이 된다고 말씀도 드리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피곤하다, 좀 압박감을 느끼고 좀 짜증하고 좀 불안하고 가끔은 좀 잠을 못 이룬다, 이제 이런 쪽도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을 때 생기실 수 있는 증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목에만 증상이 오는 게 아니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목의 커브가 없어져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됐을 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목 디스크로도 가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구조가 눌리면 하중에 의해서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일자목 구조가 되면 이런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뿐만이 네네. 아니라 네네. 예, 또 이제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늑골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흉곽에 공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북목이 되면 이런 흉곽 구조도 변화가 오면서 심호흡을 하기 힘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심폐 능력도 좀 감소하게 되고, 또 우리 몸은 일정한 자세로 있을 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감각을 하는 고유 감각이라는 신경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잘못된 자세로 있는 거를 내 몸이 정상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시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목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호흡 기능하고 또 이 고유 감각도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 원장님, 이 경추에 좀 부담이 되는 자세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좀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개를 숙이는 자세인데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뭐 바닥에 뭐 책을 본다, 아니면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학교 컴퓨터실에 가면 이제는 모니터 이제 줄인다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서 하는 것들도 좀 많이 보셨을 건데요. 네. 요즘에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봤을 때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보게 되는데, 예전에 한 연구에서 자세에 따라서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이 오는지 체크를 해본 연구가 있거든요. 중립 상태에서는 목, 어깨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이 5kg이지만 이제 15도 정도씩 굽힐 때마다 목과 어깨에는 2에서 3kg 정도씩 무게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볼 때 많이 취하는 자세가 이제 30도, 45도, 60도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20kg에 가까운 무게들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20kg라고 하면 쌀 반 가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항상 들고 한 자세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이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쓸 때는 이렇게 눈 앞으로 이런 자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또 이걸 너무 들다 보면 네. 오히려 고개 각도가 이렇게 쳐들면서 보는 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받침대 같은 게 있으면 받침대에 올려놓으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네. 보시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좋은 자세는 무엇인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에도 이 눈높이대로 보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있어요. 독서대도 이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각대가 있는 독서대들은 각도를 이제는 자기 몸에 맞춰서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책도 위에 올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은 턱이 이렇게 고개가 떨어져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도 방송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다음에 턱을 당기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좀 잘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세라는 게 지금은 제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딱 의지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자세, 구부정한 자세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서 전반적인 몸의 불균형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컵에 있으면은 컵에 물을 따를 때 처음 따를 때는 컵에 물이 넘치지 않지만은 네. 이제 많이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넘쳐가지고 흐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목을 약간 숙일 수 있어요. 목을 숙이고 어깨를 약간 말리는 게 있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편한 자세 지속되다 보면은 어깨를 더 말리고 목도 앞으로 숙여지면은 등도 튀어나오고 등 쪽에 이제 혈액순환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자세 더 굽어지다 보면은 네. 이제 내장기도 같이 누를 수가 있어요. 이제 배에 있는 신경이나 뭐 내장기 눌러가지고 소화도 좀 안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몸 균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자세의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소화 불량이나 다른 질환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또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아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거북목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이제 거북목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통계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거북목 아니면 일자목이라는 사실 병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목 통증에 관련된 통계를 지금 모아서 매년 체크를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로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 자료는 2021년까지 있긴 한데 이때 지금 갑자기 그래프가 증가한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는 사람들이 재택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영상 단말기, 뭐 스마트폰을 보고 집에서 안 좋은 자세로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 계속 통계가 보면 이런 문제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목 통증이 같이 낄 수가 있지만 이제 보면 10대에서도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10대 이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 벌써부터 거북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거북목 증후군이 급증을 했다라고 파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목 디스크에 걸릴 환자들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단 먼저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하면 이제는 침이나 도침, 이제 부항, 한약, 매선이나 추나 치료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목과 어깨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쓰지 않아도 되는 근육이 너무 많이 써서 강화되고 굳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목을 굽히는 데 쓰는 경추 굴곡근들이 주로 목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근육이 흉쇄유돌근인데 여기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목을 이렇게 펴서 들어주는 목 뒤쪽에 있는 경추 신전근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목이 많이 피로하고 힘들 때 뒷목 뻐근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고개를 이렇게 젖히게 되잖아요. 네네. 이미 우리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이제는 그런 방법을 알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럼,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근데 앞서서 흉쇄유돌근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예. 흉쇄유돌근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죠? 예, 목 앞에서 이 귀 뒤에서 쇄골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옆으로 와서 오는 이 큰 근육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아, 그럼 이쪽을 잘 문질러주면 좋겠네요. 예,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는 제가 근골격계 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앞서 이제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신경정신계적 증상, 뭐 안과적인 증상, 그다음에 기타 이제 고유머 감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적당한 치료법을 이제 진찰 후에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은 받아야 하는 건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면 좋다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 침 치료라고 해서 꼭 같은 자리를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는 이제는 목 뒤쪽에 경추신경근을 좀 강화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놓고 이제는 승모근을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많이 가면 갈수록 좋겠지만 치료를 꾸준히 못 받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환경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네. 최대한 이제는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하시면 받침대라도 사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좀 생활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사실 운동을 꼭 이때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그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고 일어나서 기상 후에 한 5분 또 자기 전에 5분 정도라도 조금씩 이제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스트레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목 어깨 쪽을 풀어주셔야 되니까 가슴을 약간 펴주시고 네.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들어서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운동을 이제 15번 정도. 네, 이게 또 횟수를 정해놓고 하셔야 이제 좀 부담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동작당 이제 5초 정도씩 시간을 가지면서 다니시고 네, 이렇게 또 이 턱도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살짝 올리셔서 올려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고 계시다가 살짝 내리시고 또 10초에서 15초 정도 살짝 올리다가 이제 내리시고 이제 이런 운동들은 네. 진짜 기상 후에 할 수 있고 수면 전에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이런 벽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거든요. 어머, 익숙한 얼굴이네요. 네. 아, 예.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우리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벽이 있으니까 네. 이제 벽에 이제 최대한 턱을 붙인다, 머리 뒤를 붙인다고 의식을 하고 가슴을 펴고 턱을 이렇게 잡아주는 자세로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할 때에도 살짝 조금 이렇게 턱을 당겨주면 좋은 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 화면에도 좀 잘 나오거든요. 아, 네, 예. 제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개 선택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높은 베개와 뭐 낮은 베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베개 높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체형이 다르고 또 골격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는 꼭 이 정도 높이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베개 높이를 높게 하고 자면 목 어깨 근육이 굳어서 다음날 뻣뻣하고 힘들고 림프 순환도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의 정상적인 경추의 전만 커브를 유지를 해주면서 살짝 머리 뒤통수는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서 누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 이런 경우에도 목의 배열이 틀어지지 않게 어깨와 귀 사이의 높이가 좀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의 베개를 베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베개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요즘에 거북목을 교정한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교정기 같은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원장님. 실제로 도움은 약간 되긴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고 앉아있을 때 보면 어깨가 살짝 말려 있으면서 목이 약간 굽어진 상태가 되게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목에 카라 같은 거 혹은 어디 등에 당겨주는 거 이런 기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당겨줘가지고 사람의 이렇게 등을 좀 펴주게 만들고 목도 펴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정말 굽으신 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거나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교정기를 이용해가지고 등을 좀 당겨주고 목도 당겨주는 게 자세에도 좀 도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정기에 의존하기보다는 항상 바른 자세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김혜우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수칙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보니까 맞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음에는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정도는 손에서 놓고 좀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한 화면이나 책 같은 것도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보면 양손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고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깨가 한쪽이 발달되면서 목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도 한 손을 너무 많이 쓰는 자세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예방 원칙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거북목 증후군 예방 원칙과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 바로 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식습관과 또 생활 습관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참 이 비만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통통하지가 않은데 자기는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비만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비만이란 제일 먼저 쓰는 기준은 BMI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BMI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키와 몸무게로 체질량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게 1895년에 미국 메트로폴리탄에서 이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몸무게는 킬로그램, 키는 미터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5kg이고 168cm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55를 1.68로 두 번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은 계산이 20.7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서양의 기준을 보면은 이 BMI가 보면은 18.5 미만은 저체중, 그리고 18.5에서 22.9까지는 보통 정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정상적인 몸무게 이렇게 보고요. 네. 23부터는 과체중이라 봐요. 약간 덩치가 있는 분들,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나 살쪘다 말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25하고 30, 40 넘어가면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비만이 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준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배 둘레, 이제 허리 둘레 말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허리 둘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 비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제 BMI 지수로는 이제 이 사람이 뚱뚱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비만스러운 볼 것인가? 이러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래서 보는 기준이 이제 허리 둘레를 보는데 보통 이제 2006년 우리나라 대한 비만학회에서는 남자가 90cm, 여자가 85cm 이상이면은 이제 허리 둘레도 좀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도 한 기준만이 아니라 BMI 기준하고 허리 둘레 기준하고 동시에 이용해서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비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비만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비만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의 공식이라고 하면 적게 먹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찐단 말이죠. 네. 네, 이걸 보면은 개인차 그리고 혹은 뭐 체질별로 조금 상대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르기도 하고 체질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사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은 어쨌든 살이 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옛날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비귀인, 고량지질약.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비만한 사람은 어떤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체질 관계없이 먼저 보면은 이제 기름진 음식 드시는 분들이 좀 체중이 잘 붙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전적인 경우, 이제 부모님이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같이 체중이 좀 같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원인도 있고, 이제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은 것 당연하고, 오래 누워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 그리고 노동을 적게 하는 것, 이것도 황제내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체중에 참 잘 붙는 체질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다른 한의학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냐면은 비위 운하 기능 같이 봅니다. 비위라는 거는 우리 소화기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비는 비장이고 위는 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위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습, 담, 열 이 세 가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습, 어떤 찐득찐득한 느낌, 그리고 담도 똑같이 찐득한 느낌이고 열이 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몸에 이렇게 운하가 되지 않다 보면은 몸에 붙어가지고 체중이 좀 늘고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비만인 이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어떤 원인을 한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바라보는 기준은 아까 말씀 BMI 기준이 있고 네. 이제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식욕 억제 그리고 지방 흡수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지방이 흡수되다 보면은 몸에 쌓이니까 비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식욕 억제, 식욕이 많이 있으면은 비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기전을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오리스트하고 로라카세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중추신경을 작동해가지고 중추신경 작동을 해서 이제 식욕 억제하고 지방 흡수하는 걸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조절을 해서 비만하지 않도록 다이어트가 네. 잘 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핵심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왜 우리가 당연히 먹는 것,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이 식이 조절이 더 중요하다. 굳이 이걸 비율로 따지자면 운동이 3이면 한 식이는 7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밤에 먹는 치맥도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어떤 식이요법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식이요법 첫 번째는 일단 덜 먹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먹은 칼로리하고 소모하는 칼로리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훨씬 많아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맥 일단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접근한 방법 첫 번째는 식이요법인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먹는 양 기본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1,800에서 2,300칼로리인데 칼로리를 일단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칼로리만 좀 잘 줄여도 보통 5에서 6개월간 칼로리만 잘 줄여도 보통은 우리 체중의 10%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식사, 제일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고 두 번째는 하루 필요 에너지에서 200에서 500칼로리 줄이면은 보통 10%, 3에서 5kg 줄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식이요법 운동과 같이 병행하면은 이제 효과가 좀 더 배가 돼가지고 10%, 15%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다이어트 너무 굶는 걸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가가지고 체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체단백질 손실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심장이 좀 무리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강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다이어트 핵심은 이 식이요법이다. 네, 먹는 것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말씀 중에 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운동은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너무 무리하지면 안 되고 우리가 네. 조금 힘들다는 느낌 정도.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게 100이면은 한 70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요법이 있는데 운동요법은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운동의 강도 그리고 시간, 빈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즐길 수 있는 운동하는 게 이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몸 상태가 이 운동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강도, 시간을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분 혹은 30분씩 2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 하기보다는 매일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주 5일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회 대략 10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거를 10세트 내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주 2회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걷기도 있고 조깅도 있고 줄넘기, 사이클링 그리고 아까 그 등산처럼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네. 수영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하다 보니까 더욱더 살이 잘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할 때 강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좋은가 물어보시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심박수 우리가 심장이 뛰는 횟수가 있는데 최대 심박수에서 50에서 70%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원장님? 보통 헬스장 가면 이렇게 손에 네. 잡는 기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장이 얼마 뛰는지 나옵니다. 그래 제일 심하게 뛸 때 그걸 봐가지고 아 여기서 반에서 70%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식이요법과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식이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다이어트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분들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개인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달지 아니면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달지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 한약에 아니면 한의학에 다른 방법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많은 환자들이 네. 이제 내가 참 살이 쪘다, 살을 빼고 싶다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어떤 딱 특정한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환자분에 맞게 치료를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변증이라 부르는데요. 일단 저희는 장부의 부조화, 어떤 장부가 안 좋은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듣고 이렇게 얘기해 들어보다 보면은 아, 이 환자는 뭐 간이 안 좋구나, 뭐 비위가 안 좋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변증형 접근이라고 있는데 비허형 그리고 위열형, 간울형, 어혈형, 담음형, 양허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비허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비가 허하신 분들, 입이 짧은데 간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비리습 치료를 하고 네. 위열형,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살이 좀 있는 분들 보면은 위에 열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청열이습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침 그리고 매선, 약침도 사용하기도 해요. 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살찐 부위, 배나 허벅지에다가 장침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이 빠지면서 약간 빠지는 게 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건 매선이라고 매선을 넣어서 실을 당겨줘가지고 이제 지방이 좀 많은 부분을 당겨줘서 분해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약침이라고 이제 비만 약침 따로 있는데 이제 그 한약재를 끓여가지고 만든 약침으로 이용해가지고 특정 경혈에 놓으면은 살이 좀 잘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부작용에서 굉장히 안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종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김혜원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비만이라고 하면 뭐 칼로리 제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좀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뭐 염증이 많이 있다거나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요즘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서 몸에 이제 전신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침을 통해서 지방 분해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부작용 없는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방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원장님께 여쭤볼 건데 이 다이어트를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 레이스로 바라보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건강에 무리도 안 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저희 상담을 환자 말씀드리는 건데 5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 환자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다이어트가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이 준비를 먼저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의사 기대 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을 10kg 빼고 싶은데 이 사람 살을 10kg 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당신은 5kg 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협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치료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내가 왜 치료가 필요한지 이걸 환자들에게 정확히 납득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면 환자들도 잘 치료 따라오게 돼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체중을 빼는데 이제 과거력과 생활 습관 조사. 우리가 체중을 빼도 이제 과거에 폭식한 습관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체중이 잘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환자를 이해시켜주고, 5번째는 건강 위험도. 이제 살을 빼다 보면은 탈모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여성분들 생리불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잘 해달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5가지를 좀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그리고 그 과정, 방법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실천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바디 프로필이 정말 붐이더라고요. 제 친구도 주변에 많이 찍었는데, 근데 이게 좀 한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탁 열심히 해서 예쁜 모습으로 찍었다가 한 2주 뒤에 보면 사람이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유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이어트는 유지까지가 이제 완성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평생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찌면 다시 또 빼주고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유지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당장 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중이 뺀 체중이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하면은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대충 30% 정도 사람들이 보면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70%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30%가 실패를 하고, 또 이제 있는 게 10%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1년 정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체중 감량의 유지, 그리고 체중과 요인이 있어요. 네. 이 요인을 잘 듣고 이제 이렇게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 유지 요인은 목표 달성, 내가 체중 감량했다,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감량, 신체 활동을 좀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체중 재증가 요인,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복감이 증가하고 폭식하는 경우, 엄격한 식사 조절에 나중에 다 체중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조심하시면은 잘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명심하셨다가 1년 이상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면 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한의학과 건강상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코너,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제 어깨에 들어앉아서 도저히 저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조금 저는 이별을 하고 싶은데 바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CG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바로 피로입니다. 제가 이 녀석, 정말 이 어깨에서 도저히 저랑 이별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이 피로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두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 전도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로와는 그래도 별로 안 친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원장님 어떠신가요? 피로랑 안 친한 현대인이 없죠. 다 뭐 개인의 다 일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육체적인 피로든 정신적인 피로든 우리가 현대인이 결국 피로 부분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진료를 볼 때 피로감이 있고 또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집안일에 대한 이제 피로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는 집안일은 집안일 그래서 일과 가정과 직장에 딱 구분을 둬서 최대한 그 부분의 피로감을 줄이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합니다. 평소에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말에 갑자기 막 몰아서 잘 때도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이 원장님, 그렇게 주말에 몰아서 잤는데도 월요일이 되면 또 피곤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원인은 월요병입니다. 월요병이요? 네, 월요일 되면 이제 생기는 병인데요. 네.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데 오히려 너무 푹 쉬면은 월요일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월요병이라 그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월요병 같이 있긴 있어요. 저도 일요일 날 좀 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항상 월요일 아침에 보면 저는 헬스장 가가지고 가벼운 운동을 좀 합니다. 가벼운 운동 하면은 몸도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피로 조금 풀리면서 이제 진료 잘 볼 수 있고 환자들에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걸로는 한약도 같이 있어요. 보통 쌍화탕의 약이 있는데 이제 쌍화탕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내 피로가 좀 풀어주기도 하고 체력도 좀 나면서 이렇게 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님은 확실히 이 피로를 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를 딱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만성이란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일시적으로 오는 피로와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지속된 피로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약간 혈액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활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가벼운 운동 후에도 활력이 생기지 않고 지치고 처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이런 운동 후 세약감이 동반이 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졌어도 개운하지 않다. 이 세 가지가 만성 피로 증후군의 핵심적인 세 가지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같이 있으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장애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심각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요즘 브레인 포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머리가 맑고 개운하지가 않아서 뭔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다. 좋네요. 아니면 뭔가 그 기억이 안 나서 하고 머릿속에서 이거인 것 같은데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곤했을 때 잘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약간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인지기능 장애가 있거나 우리가 좀 기립이 참 어렵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어지럽다, 뭐 두근두근하다, 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꼭 기대어 앉아 있어야 되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몸 여기저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육통, 목이 잘 붓는다거나 림프절 부분이
우리가 애과 부분, 겨드랑이 있는 데가 잘 붓는다거나 네. 이유 없이 좀 몸이 잘 붓고 오한이 들거나 식은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감염병 이후에도 이상하게 좀 체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증상이 다양하네요.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원장님은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네. 네,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가장 먼저 피로하다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들이 많은데 이제 원장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 요새 너무 피곤해, 힘들어, 뭐 아무것도 일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이 증상이 제일 많고 그 이외에도 의외로 근육통으로 오시는 분도 많아요. 피로하셔가지고 몸 어깨나 허리가 굳다 보니까 아, 안 아픈 데가 없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 많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좀 특이한 경우 봤는데 이제 피로 너무 심해가지고 변비에 걸렸다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이제 피로가 그냥 단순히 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 전체로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전신에서 증상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피로를 어떻게 날려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천연 피로 해소제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일단은 마법의 뭐 식품 뭐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런 네. 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어요. 예, 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뭐 채소나 이제는 야채, 과일 같이 약간 신선한 이제는 약간 그런 이제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좋은 음식들을 좀 골라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약으로도 많이 쓰는 이제 환기나 당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쪽에 좋기는 한데 이제 또 이거를 무조건 다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느 부분이 다를지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정확한 것은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잠도 어떤 분들은 4시간만 잤는데도 나는 개운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9시간을 자도 나는 너무 피곤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적인 것 같은데 이 원장님, 이 수면은 내가 어느 정도라고 느낄 때 그래도 내가 잘 잤다, 피로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 되게 개운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현대인들이 이걸 느끼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최소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일어나면은 아, 몸이 좀 가볍다, 어제보다 좀 머리가 아프지 않다, 몸이 좀 가볍다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이렇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평균적으로는 6시간 이상,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피로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나가고 있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알찬 건강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